우리 시장 모처럼 만에 좀 힘을 내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반도체 쪽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조우진 대표님이랑 제가 처음으로 방송을 하네요. 예. 늘 뵙지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지난주에 주말 사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조금 결국에 확정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예, 예. 그런 것에 비하면 주가도 여전히 못 가고 있고 예.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 얼마 전에 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줄였다라는 공시가 또 올라왔습니다. 예, 예.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제 네.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입니다. 그래서 그쵸. 삼성그룹의 전체 거버넌스를 보면은 그 이재용 회장 일가 쪽에서 그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그쵸. 삼성생명을 거쳐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였고 그쵸. 예전엔 이건희 회장이 계실 때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이제 20%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생명을 거쳐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였는데 어쨌건 아까 말씀드린 그 얼개는 이제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사는지 팔았는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단일 주주로서는 최대 주주이고 동시에 당연히 이제 그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내부 상황을 다른 사람보다 다른 기관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 것이다. 그쵸. 라는 전제에서 이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되게 중요한데 두 가지로 이제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삼성생명의 자기 자본을 네네. 갖고 이거 일반 계정으로 표시됩니다. 자기 자본을 갖고 삼성전자를 갖다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있고 다른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드린 특별 계정. 특별 계정 뭐냐면 특별 계정? 예, 삼성생명이 이제 보험회사이니까 네. 고객들이 맡긴 변액보험. 고객들이 가입한 변액보험을 갖고 외부에 투자를 해야 돼요. 변액보험 그쵸. 특성상. 그 보험액이 꽤 크기 때문에 이걸 갖고 삼성전자도 사고 삼성 그 전기도 사고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공시를 보시면 이게 그래프에 나오고 있지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가의 오르락내리락과 무관하게 네. 비교적해서 팔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번에 공시한 내역을 보면은 한 50억 정도 지분을 갖다가 매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생명은 여전히 삼성전자에서 향후 전망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삼성전자가 아직은 주가가 반등할 시기가 아닌가 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제 삼성생명의 공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생명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두 계정, 일반 계정이 있고 특별 계정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보험사니까 이 고객들이 지불한 이 보험금, 변액보험에 이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 특별 계정에서 삼성전자 지분을 좀 팔았다. 예, 50억 원 정도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자연스럽게 왜 팔았을까? 포트를 줄인 건가? 삼성전자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내부의 사정을 잘 아니까 안 좋으니까 축소를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희가 해석해야겠죠? 그렇죠. 안 좋은 시그널이고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네. 삼성생명이 지분을 늘리기도 해요. 근데 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지분을 줄였다는 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가 판단하는 두 가지 요인인데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주가를 결정한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당연히 엔비디아에다가 납품을 하느냐. 그렇죠. 그것이 되게 중요한데 삼성생명 역시 삼성전자 이번에 주분을 줄였다는 거는 엔비디아 납품이 여전히 어렵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자세히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에서 고가 H집, H100이나 B100에 대해서 짝이 되는 HBM3를 갖다 납품을 실패했다는 것이지 엔비디아에도 중저가형 칩이 있어요. 그 H20이라고 그런 데는 이제 납품할 수 있어요. 거기에 짝이 되는 HBM 납품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H100이나 B100은 도매로 살 때 그걸 갖다 도매로 살 때 개당 3만 달러. 지금 가격 4,500만 원이고 이걸 하나하나 낱개로 팔면 1억 원이에요. 여기에 고가의 칩에 삼성전자가 HBM3를 납품하느냐를 갖다가 계속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 관건이었는데 삼성생명이 역시 삼성전자의 고가 엔비디아 칩에 대한 납품은 여전히 실패했다라고 이제 본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올해는 힘들었다라고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사실 내년도 사실은 힘들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이제 제 분석입니다. 네. 이게 또 하나 있고 두 번째 삼성전자 주가 결정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 보통 레가시 디램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레가시 디램이라는 게 되게 고상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HBM 말고 그냥 일반 디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나 뭐 그죠? 일반 메모리인데 일반 메모리는 잘 팔릴 거냐 이런 관점에서도 사실 중요한데 이런 관점도 사실은 지금 부정적이다라는 걸 갖다 삼성생명이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표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뭐 일단은 뭐 규모가 뭐 액수 자체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삼성생명 같은 계열사 내부에서도 삼성전자의 지분을 줄였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시그널 상으로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시그널인 그럼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거 HBM을 일단 엔비디아 쪽에 퀄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게 무조건 1순위고 예, 예. 다음으로 또 메모리 쪽에서도 중국의 따라오는 속도를 좀 벗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예, 예. 둘 다 쉽지 않다. 자, 근데 그래도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난 뭐 10월 말이었나요? 컨퍼런스 콜 할 때 네, 맞습니다. 뭐 의미 있는 뭐 이 고객사의 퀄 테스트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젠슨왕 엔비디아 CEO도 뭐 삼성전자 어쨌든 뭐 추진하고 있다. 예, 그렇죠. 빠르게 하고 있다라고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삼성전자의 IR의 컨퍼런스 콜에서 그 담당 부사장 정확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요한 고객사와 유의미한 퀄 테스트가 진전됐다. 네네. 그래서 그날 이제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고 올랐죠. 그 경쟁사인 왜냐면 하나의 어떤 파일을 갖고 누가 하나 납품을 많이 하면 누가 하나 납품 줄 그렇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나눠 먹는 때문에 건데. 그러니까 그날 삼성전자 주가 올라갔고 사이니스 주가 내려갔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시종일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그 납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뭐 시간이 그때 이제 몇 번 말씀드렸긴 했는데 거기도 제가 예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시간이 좀 많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니까 그때 사실이니까 일종의 삼성전자에서 좀 약간 고객을 갖다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현혹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거짓으로 정보를 흘렸다 볼 수도 있는 그게 네. UBS 그 증권 애널리스트가 야 니네 HBM 어떻게 돼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거예요. 네. IR을 하는데 이 중요한 그 사안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먼저 자기들의 본론을 쭉 설명하면서 그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니고 네. 질문이 오니까 거기서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네네네. 너가 질문하길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답변을 했고 UBS가 그 컨퍼런스 콜 이틀 전에 자체 리포트에서 엔비디아 납품한 것으로 리포트를 내놨어요. 그래서 증권가에서 납품이 됐어라고 엄청나게 막 붐업이 됐는데 그걸 물어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는 말을 안 했죠. 엔비디아는 말을 안 했지만 그쵸. 사실은 뭐 그 중요한 고객사와 유의미한 퀄 테스트, 그런 퀄 테스트를 할 만한 고객사는 뭐 그 엔비디아밖에 없으니까 예. 대부분 다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가 10월 말이었는데 지금 오늘을 봐서 12월 21일이잖아요. 23일. 23일이잖아요. 아직도 납품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쵸. 제가 그 봤던 분석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중국에는 우리가 그 바이든 정부가 네. 13나노 이하의 이제 반도체 양산하는 장비를 계속 반입을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낡은 장비를 갖고 중국 기업들은 만들어냈는데 낡은 장비라는 건 이제 생산성이 떨어진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건 채산성이 안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생산할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손실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은 무력으로 이제 양산해서 뽑아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중국 당국이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레가시 디램에 있어서 그 중국 반도체 기업이 만드는 단가가 일반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내놓은 단가에 비해서 절반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여파가 저는 지난주 마이크론이 3분기,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네, 좋았지만 실적. 가이던스 안 줘서 장외에서 폭락했잖아요. 17% 폭락을 했는데 그 여파가 저는 이제 중국 여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이크론도 역시 HBM을 엔비디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여파라고 보고 그렇다면 삼성전자 역시 그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근데 그런 것을 사실은 이번에 제가 공시를 가져온 삼성생명이 봐서 야 도저히 삼성전자 아무리 자기 계열사여도 아니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서 갖고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팔았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컨퍼런스 콜 때 삼성전자 측에서는 유의미한 퀄 테스트, 우리가 알만한 그런 고객사와 주요한 고객사와 의미 있는 퀄 테스트가 진행됐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면 이걸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냥 한 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립 서비스고 좋게 말하면 예, 나쁘게 말하면 사실은 좀 약간 그 과장한 건가요? 광장 내지 더 지나서 주식 시장에 안 좋은 정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실 이제 금감원에서 이걸 조사할 만한 사안이기도 해요. 그래요? 예, 왜냐면 아까 UBS 증권과 오구간은 이틀 전에 UBS 증권이 납품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컨퍼런스 콜에서 그걸 질문했더니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납품이 됐으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먼저 본론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본론에서 얘기 안 하는데 다 지나간다 갑자기 UBS 애널리스트가 질문하니까 얘네 HBM 어떻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유의미한 진전이 있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정말로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금감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본질은 결국 납품 여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왜 납품 못해 납품 여부를 봤을 때는 몇 가지 측면에서 사실 올해는 이미 지나갔고 내년에 이제 결국 HBM3, 2에서 8단, 12단이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고 또 다른 게 HBM4로 이제 내년에 진입을 합니다. HBM3는 이제 1028개의 구멍을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고 HBM4는 거의 2배에서 2056개로 이제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그 넥스트 버전에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것이 제 취재 결과이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호진 대표님 그러면 내년에도 HBM 통과가 쉽지 않을 거다. 엔비디아 쪽에 삼성전자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생각이 외국인들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가 지금 뭐 전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삼성전자에. 그런 게 반영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계속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좀 더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은 올해 5월 14일 날인가 5월 10일, 5월 14일 날 DS 부문자한테 경기현 대표 경질됐습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도에게 경질되는 거는 경기현 대표가 작년에 한 여름쯤에 9월에 HBM 납품하겠다고 2번이나 공언했는데 불발이 됐어요. 그리고 겨울에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달까지 납품을 못했기 때문에 경질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외국인들이 여름부터 삼성전자를 무더기로 팔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경기 대표 납품 때까지도 경질 때까지도 외국인들은 바로 팔진 않았는데 한 2달간 정도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도저히 납품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여름부터 계속 그냥 야 이거 회사가 이렇게 망하나 싶을 정도로 하루도 거의 대부분 이제 순매도로 일관하면서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이 여파가 여전히 이제 올해 연말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자막에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요즘 뭐 우리나라 12상 계엄 사태 때문에 주식시장 엉망입니다. 그 와중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순매도 1위, 그러니까 주간 순매도 1위 금액이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도 금액 1위가 그리고 거꾸로 주간 단위로 주간 순매수 1위가 SK 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이제 엔비 납품을 못하나 보다라는 것을 갖다가 개별 기관들이 판단하다가 이 기관의 판단이 어떤 그 전체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HBM 자체에서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극명하게 반대로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자사주 매입해도 그때만 반짝했지 뭐 주가 다시 다 흘러내렸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건 결국에 또 중국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중국 쪽에서 메모리가 엄청나게 치고 온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도 사실 잘 못 듣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대책을 좀 마련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누구나 뭐 세계에서 반도체를 좀 알만한 사람들은 중국 당국의 엄청난 보조금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보조금을 갖다가 정부에서 개입했다는 건 WTO 위반인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가 미국조차도 야 중국 보고 야 니네 WTO 위반이자 얘기한들 시진핑 당국이 그걸 갖다가 영향을 받을 것이냐.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고 두 번째 또 다른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지난주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해서 우리나라도 주가가 떨어진 그날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창신 반도체,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 CXMT인데 CXMT가 그러니까 그 범용 D램에서 중요한 게 DDR4가 있고 DDR5가 있는데 창신 반도체는 능력이 안 되니까 DDR4만 양산했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창신 반도체에 DDR5를 갖다가 넣은 이 킹뱅크 그다음에 글로웨이라는 중국 메모리 기업 또 다른 메모리 기업입니다. 근데 모듈을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 모듈을 판매하는 기업의 온라인에 설명서 봤더니 창신 메모리의 DDR5를 우리가 사용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이 제안은 그래서 그 시장 충격을 되게 크게 받았다 봅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 4년 내지 5년 정도 뒤쳐졌다 보는 중국 당국이 이번에 만약에 DDR5를 만들었다 본다면 이 간격이 한 2년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아니 그렇지 않아도 DDR4의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1달러에 팔던 거를 중국 기업들은 50센트, 500 반값에 팔아요. 예. 그러면 사실 DDR5도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삼성전자에게는 엄청난 위기다. 이 위기를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삼성전자 수뇌부의 고민이라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이런 뭐 해결책은 결국에는 HBM,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를 하든 DDR5나 그 다음 버전에 더 빠른 연구 개발이 필요하든 이런 상황인데 아직 뭐 구체적인 이 시그널들을 저희가 듣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돌파고 해야 될까요? 한 줄기의 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말 사이에 뭐 요즘에 브로드컴이 워낙 주가가 잘 가니까 그런데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HBM 공급 좀 받고 싶다. 그런 코멘트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뭔가 돌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시총을 보면은 이제 그 엔비디아가 시총 1위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엔비디아 주가 많이 떨어져서 애플이 다 시총 1위가 됐는데 그래도 엔비디아가 시총이 3.2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브로드컴이 지난주에 처음으로 1조 달러 돌파하면서 전 세계 시총 9위로 됐죠. 그러니까 브로드컴과 엔비디아와 사이는 시총에 보면 3분의 1이다. 3분의 1일지라도 설령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 못할지라도 브로드컴이라도 납품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나마 그 막힌 데서 뭔가 이렇게 숨통이 트일 만한 털이 뚫리는 거죠. 예, 중요한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브로드컴이 그런 HBM 필요한 건 맞아요. 그쵸. 맞는데 그러면 다른 기업들, 예를 들면 마이크론이라든지 SK하이닉스는 하이닉스나. 브로드컴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그쵸. 야 우리는 이제 엔비 납품하니까 야 삼성전자는 브로드컴 가지라 그래. 기업사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냐. 아니죠. 예.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 그러니까 파일을 먹어야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야 브로드컴 찾아와서 야 HBM에 누가 1등인데 삼성 아니야 우리야. 야 우리 거 가져가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또한 중요한 어떤 삼성전자의 주가 매출의 중요한 어떤 그 정보이자 새겨 보셔야 될 그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보도에 나오는 뭐 또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뭐 SK하이닉스는 이미 뭐 이런 브로드컴의 요청이 나오니까 내년에 바로 생산해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지금 넘쳐 있는 상황인데 빠르게 대응해서 좀 브로드컴으로도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삼성은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SK하이닉스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어쨌든 HBM에서 뭐 어쨌든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최근에 캐피탈그룹이 SK하이닉스의 또 대주주로 다시 복귀를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잘 되는 집이 이렇게 잘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쵸, 예. 그 지난주에 이제 그 저는 주로 공시를 갖고 설명드리니까 지난주에 캐피탈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LA에 소재한 우리나라로 한 200조 정도 이제 운영하는 큰 규모의 금융기관인데 캐피탈그룹이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SK하이닉스의 주가고 위에는 밑에는 이제 그 캐피탈그룹의 이제 그 지분 추이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 정확하게 한 6월 말쯤에 캐피탈그룹이 SK하이닉스가 주가가 24만 육박했을 때 캐피탈그룹이 지분을 줄였다고 공시가 나왔어요. 저는 그때 그걸 보고서 아니 더 갈 텐데 저는 그 시점에서는 더 간다고 봤었어요. SK하이닉스 주가가. 근데 여름이 지나면서 지금 차트를 빠졌어요. 위에 보시면 되지만 SK하이닉스가 15만 원대까지 2번이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그 저보다는 캐피탈그룹이 훨씬 분석을 잘했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딱 고점에 판 건가요? 네, 캐피탈그룹은? 그거 너무 대단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떤 공시가 나왔냐? 다시 캐피탈그룹이 5% 미만이었로 주분을 줄였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금감원의 공시 규정이 뭐냐면은 5%가 넘으면 다 대주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주주가 되면은 공시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캐피탈그룹이 우리 다시 신규 대주주가 됐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차트상에 보면 이제 아래쪽에 이제 초록색이 이제 캐피탈그룹의 지분 추인데 거기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SK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을 투자했다는 것은 SK하이닉스의 매출과 주가에 대해서 캐피탈그룹은 앞으로 최소 6개월 정도는 더 긍정적이다. 이거는 사실은 SK하이닉스에도 되게 긍정적인 뉴스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망가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캐피탈그룹의 그 중요한 어떤 큰 손이 과감하게 SK하이닉스에다가 지분을 넣었다는 것은 지금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1,000억 가까이 넣었더라고요. 1,000억을 넣었다는 것은 이런 어떤 큰 그룹은 나중에 5% 10% 바라보고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캐피탈그룹이 처음에 지분을 투자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환율이 달러당
원화 환율이 한 1,400원이었는데 지난주에 1,450원까지 그쵸. 알아지 않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손해를 본 거예요. 캐피탈 그룹은. 고환율인데도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캐피탈 그룹은 야 환율이 더 갈 수도 있어. 하지만 환율에서 생기는 환차손보다는 SK 하이닉스에서 앞으로 수익 볼 게 더 많다고 매출과 주가 올라갈 것이 더 많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이에요. 그쵸. 여겼기 때문에 투자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캐피탈 그룹의 어떤 그 시각을 우리가 가져온다면 이거는 다 공개된 정보니까 공시니까요. 그쵸. 가져온다면 사실은 이제 그 캐피탈 그룹의 그 이런 스탠스를 갖고 우리가 활용을 해서 나중에 그 SK하이닉스에 대한 시각을 우리도 긍정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이게 뭐 공시에 올라와 있는 누구나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캐피탈 그룹이 미국의 LA에 있는 금융기관이죠. 예. 자산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인데 2조 6천억 달러 정도를 운용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어쨌든 고환율 상태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계엄 탄핵 정국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지분을 다시 늘렸다,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SK하이닉스 말씀을 캐피탈 그룹도 그렇고 대표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HBM 쪽은 잘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 메모리 쪽에서는 어쨌든 중국이 쫓아오고 있잖아요. 예. 이쪽에서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괜찮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서도 우리가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SK하이닉스 단 피해를 입죠. 피해를 입는데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가 원래 IR에서 발표를 했고, 네. 근데 최근에 다올투자증권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뭐냐면 SK하이닉스가 3분기에서 전체 네. D램에서 3분기에서 이제 HBM이 차지한 비중이 30%에서 30% 3분기였다가 4분기에 40%로 순조롭게 옮겨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칩 하나 3만 달러에서 엄청난 게 고가의 칩이죠. 도매로 네, 팔 때. 그러면 거기에 그 엔비디아가 남기는 게 얼마냐? 75%.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이제 NCND 인정도 하죠, 부인도 안 하지만 SK하이닉스 엔비디아에다 HBM 넘길 때 얼마의 마진을 챙기느냐? 50%.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30% 전체 D램에서 30%를 HBM 차지하고 있었는데 4분기에 40%로 가고 내년에 더 비중 높이겠죠. 그쵸. 그러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저가칩으로 공세를 할지라도 사실 저가칩은 우리는 이제 점점 물량을 축소하고 고가의 칩 HBM을 갖다가 비중을 늘리면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나쁠 것도 없고 그쵸.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마진도 줄지 않는 저는 그래서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 내년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40조로 보는데 저는 한 45조 정도로 봅니다. 보신다고? 예, 왜냐면 이제 그 아무래도 증권사든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저는 내년에 결국 엔비디아에 대한 비율랑 연결되는 건데 엔비디아는 잡음이 있었지만 다시 자본이 이제 해소되면서 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H백에서 B백으로 잘 순조롭게 되고 그 내년에 설령 그 브로드컴이 있긴 하지만 저는 브로드컴을 경쟁사로 보지 않고 엔비디아 경쟁사로 보지 않고 보완제로 봅니다. 이쪽 시장 같은 생성형 AI 시장을 더 늘리네. 왜냐면 너무 비싸요. 엔비디아 칩이. 그쵸. 이게 말이 그쵸. 9만 달러, 우리나라 또 1억이 넘는데. 예. 근데 브로드컴 칩 훨씬 싸거든요. 그쵸. 그런 점에서는 올해 고급형으로 생성형 이제 공급될 수가 있겠죠. 예, 생성 AI 시장을 더 넓힌다. 그러니까 저는 엔비디아에도 내년에 더 시장 전망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니까 연쇄적으로 SK하이닉스 HBM도 더 많이 팔릴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통상의 증권사가 40조를 보고 있는데 저는 내년에 45조 정도. 45조까지 보신다. 그런 걸 사실은 캐피탈 그룹도 비슷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 지금 17만 원 갖고 캐피탈 그룹에 들어와서 20만 원 갔는데 10% 먹으려고 들어왔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쵸, 예. 적어도 아까 마지막 고점이었던 24만 원은 돌파하고 그 이상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그 캐피탈 그룹의 뷰고 저도 거기에 이제 동의하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브로드컴 이야기를 아까 저희가 네. 삼성전자 이야기 할 때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브로드컴에 빨리 대응하고 거기서 더 매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죠? 예. 근데 삼성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지난주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SK하이닉스가 브로드컴이 이미 계약이 끝났다. 근데 이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예. 아니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3사인데 HBM에서 1등은 이제 SK하이닉스거든요. 네. 그러면 브로드컴이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는데 파고들어서 당연히 SK하이닉스한테 먼저 야 우리가도 HBM 좀 필요해 공급해 줄 수 있어. 그러면 SK하이닉스 좋아.
라고 이제 공급을 하겠죠. 그럼 이쪽이란 책이라는 게 먼저이겠지. 그쵸.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유력한 언론사에서 그 체결이 끝났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저는 그 맥락 때문에 오늘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이제 횡보한 내지 떨어지는데 네. SK하이닉스는 오늘 주가 오르더라고요. 네네. 한 1.5% 정도 제가 마지막으로 올 때 2% 오르게 올랐네요. 지금 2.6% 네. 오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각을 그대로 이제 반영했다라고 이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조진 대표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이나 이 돈의 흐름만 봐도 지금 앞으로 내년에 HBM 시장이 어떻게 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조진 대표님이 오늘 자세하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